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 저는 런 비행사 진행 맡은 마이데이의 박명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원의 강석규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미있는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QR코드 이렇게 방에 입장해 주시면 궁금한 사항들 단톡방에다 남겨주시면 번역가님께서 친절하게 답변 많이 해주실 거고요. 공지사항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스포일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셔서 결말 얘기는 안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또 이제 공지해 주셨지만 나가실 때 이거 마스크 스텝 나눠주니까 너무 이렇게 몰리지는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좀 약간 거리 간격 좀 두시고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역가님 영화 페이스북에 너무나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영화 처음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이 영화를 의뢰받기 전에 예고편부터 봤는데 서치를 제가 번역했기 때문에 이 감독의 전작이 서치인데요. 그걸 제가 번역했기 때문에 아니시 샤간지 감독의 차기작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컸어요. 전부터. 그런데 예고편이 런이라는 예고편이 나왔는데 예고편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예고편을 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번역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흥미진진하다. 저는 사실 이 감독이 서치에서 너무 연출을 잘해서 바로 차기작이 대형 스튜디오에서 픽업할 줄 알았어요. 뭐 소니든 워너든 디즈니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라이언스 게이트도 굉장히 큰 스튜디오지만 거기서 영화가 나오게 됐어요. 그렇다면 집배사로 안 간다는 거는 밑에 수입사들에서 수입을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제 손에 들어올지 다른 분한테 갈지 뭐 어떨지 모르잖아요. 제가 했으면 좋긴 좋겠다 싶었는데 한참 기대하다가 어떻게 또 우연히 저한테 왔어요. 서치를 번역해서 저한테 주신 건지. 근데 기대만큼 재밌어서 첫 타석에 홈런 친 아티스트가 두 번째도 연타석 홈런을 날리는 일이 흔치는 않잖아요. 대부분 연타석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서 서퍼머 주인공이라는 말도 있고요. 이 감독은 굉장히 노련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두 번째 작품인데도 이렇게 연타석 홈런을 날리는 거 보면 굉장히 만족스럽고 재밌게 왔습니다. 저는. 네, 그 서치 보신 분들 많으시죠? 네, 많이 고개를 끄덕끄덕 계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분 구글 출신이잖아요. 구글 그때 인도에 있는 어머니 만나러 가는 홍보 영상 찍어가지고 우리 하루 만에 100만 뷰 찍어가지고 구글에서 스카우트한 거죠. 그래서 구글에서 2년 동안 구글 광고랑 기획개발 이런 거 하다가 서치를 만들었는데 서치는 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도 한 2년 걸렸다 그러죠. 그래서 그거 만들면서 다음에는 좀 단순한 영화 만들고 싶다. 그러면서도 감정적으로 좀 사로잡고 손톱을 좀 물어뜯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굉장히 자신감 보이지 않습니까? 서치랑 좀 반대잖아요. 인터넷도 없고 아이폰도 초반부터 없잖아요. 아이폰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딸이 그런데 아이폰도 없고 심지어 유선 전화기 선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양반이 차포 떼고 내가 장기를 이렇게 잘 두는구나 그런 자신감? 실제로 인터뷰를 찾아보면 나는 이렇게 좀 복잡함을 제거하고 단순하게도 영화를 잘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쫄깃하면서도 깔끔한 장르 영화를 좀 잘 만든 게 아닌가. 끝까지 이분 말로는 그래요. 이제 국내 관객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사회를 했을 때 진짜로 오금을 저리는 사람들 반응이 이렇게 나왔다고 자기는 굉장히 만족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감독 자신감이 좀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 로튼 토마토에서 좀 100% 지금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명이 썩은 토마토를 던졌어요. 딱 한 명이. 그래서 96%인가요? 8%인가 됐는데 아무튼 그래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서치를 이제 번역을 하셨으니까 서치는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대사 양도 많고 설명도 많고 막 이런데
반면에 여기는 좀 그렇게 뭐 대사량이 많거나 이것도 느끼시지 못하셨죠? 서치랑 약간 좀 그거는 좀 비교한다면 양적인 측면이나 서치는 일단 대사량도 많고 뭐 화면에 뜨는 것들도 다 번역해서 넣어줘야 되고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단서니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솔직히 뭐는 번역할 GV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하신 것 같아요. 대사가 너무 적어요. 대사가 너무 적어서 사실 번역하면서도 아 이거 너무 잘로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통 영화 자막의 한 60% 70%밖에 안 돼요 자막 수가. 그런데 바로 전에 이 수입사에서 작업했던 영화는 라이브 사웃이에요. 그때 자막수 많아서 개고생을 했으니까 이거를 틈치자 하는 마음에 죄송한 마음을 싹 걷었고요. 여기서도 자막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 적은 것 중에서도 상당수는 Mom, please don't. I need you. 그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감사한 영화였고요. 그래서 번역에 대해서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외적인 뭐 배우들 연기나 아니면 다른 트리비아나 외적인 것들을 좀 알아왔어요. 저도 뭐 드릴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좀 위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막을 얘기하자면 대사가 적어서 좋았다. 그리고 너무 편했던 게 대사가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제가 서치를 하면서 너무 좋았던 게 여기 이 각본 쓰신 분이 세부 헤이언이라는 분인데 아니 샤간티 감독이랑 콤비예요. 서치도 두 분이 사셨고 이것도 두 분이 사셨는데 두 분이 품짝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서치 때도 대본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버릴 대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각 문장과 문장 사이의 개연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사를 왜 쳤는지 알겠다는 거죠. 그런 문맥이 없을 때 번역가는 제일 당황스러워요.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툭 꺼냈는데 이 얘기를 왜 했지? 이게 농담인가? 혹은 뭐 내가 모르는 다른 어떤 문화적인 레퍼런스가 있나? 고민을 엄청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쓸데없는, 말 그대로 쓸데없는 대사인 거예요. 감독이 어떤 의도로 넣은지 모르겠지만 실패한 그런 대사를 굉장히 종종 많이 보는데 서치에서는 그런 게 진짜 없었어요. 버릴 대사가 없다는 거죠. 라이브 사업도 버릴 대사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대본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화에서도 버릴 대사가 없어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대사 간의 개연성이 좋고요. 그래서 번역하기가 상당히 쉬웠고 번역하면서 너무 또 고마웠던 거는 이 두 배우가 자막이 안 나가는 순간에도 눈빛이나 표정 연기들로 내용을 다 전달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할 일 혹은 뭐 각본가나 감독이 할 일 배우들이 굉장히 큰 몫을 떠안고 해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사라 폴슨이라는 배우는 뭐 굉장히 좀 자주 나와서 스릴러 쪽에서 자주 나와서 아시겠지만 이 키에라 아이던 같은 이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 첫 작품이거든요. 콜롬비아 대학 다니는 굉장히 수재입니다. 실제로 휠체어를 타요. 휠체어를 타고요. 감독이 이제 휠체어 탄 배우를 찾으려는데 휠체어 탄 배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잖아요. 굉장히 드물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찾아다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돼서 딱 두 장면만 시나리오를 주고 그 장면만 그래가지고 케라 앨런이 엄마랑 대학 기숙사에서 아이폰으로 찍어가지고 줬대요. 그래서 괜찮다 그래가지고 전화 통화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셀프 카메라 해가지고 보내주고 그 다음에 가서 감독 만나고 네 번째는 누구 만나면 사라 폴슨을 만나서 대본을 같이 했고 그래서 네 단계를 거쳐서 캐스팅이 돼서 이 영화에 출연했다고 하고 둘이 이제 사라 폴슨과 이제 호흡도 굉장히 잘 맞고 이 케라 앨런 인터뷰 찾아보니까 이 친구 꿈이 소설가래요. 소설가. 그래서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 영화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도 나중에 자기 꿈은 소설가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작품도 좋은 작품 쓸 것 같고요. 이 배우 얘기는 좀 이따 한 번 더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그 영화 초반에 캐럴 앨런 그 딸이 다리를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잘 캐치를 못 하셨죠. 저 전혀 못 했는데 번역가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발견을 하셔서 설명 들으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눈치가 좋으신 분이면 사실 이 안시찬즈 감독은 서치 때도 써먹은 방법인데 서치 때도 영화 극 초반에 모니터에 범인 이름과 범인 인적사항을 써버려요. 그게 나중에 가서 아 그때 그 얘기였구나 라고 하는 아주 대담한 트릭을 쓰죠. 이 영화에서도 시작한 지 정확히 6분 40초 만에 클로이의 다리는 마비된 게 아니다라는 단서를 던져버려요. 사실 단서라기보다는 확증 같은 걸 던지는데 엄마가 이렇게 스포츠 마사지 해주는 장면이 있죠. 다리 들고 누워서. 이건 아마 2회차 하셔야 보일 건데 엄마가 다리를 들고 이렇게 쭉 눌러주는 장면에서 이렇게 그냥 바닥에 펴고 있던 다리가 무릎 반사가 꿈틀 다리가 움직여요. 이 꿈틀하면 엄마가 이렇게 다리를 쭉 누르다가 꿈틀하는 거 보고 고개를 한번 뒤로 돌려요. 그런데 클로이는 누워서 느낌이 없어요. 약을 먹어서 이 다리가 지금 반사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굉장히 교묘한 트릭인 게 이 마술사의 트릭과 비슷한 거예요. 마술사들은 현란한 무대 장치나 미녀들을 동원해서 정말 마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못 보게 하죠. 시선을 뺐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그 씬에서 프레임을 보면 이렇게 네모난 프레임에서 사선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누워있고 머리가 여기 있어요. 클로이의 머리, 다이앤의 머리, 꺾여진 다리, 이쪽 사선에 시선이 다 쏠려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다리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요. 꿈틀. 이게 아마 두 번째 못 보신 분들은 두 번째 보시면 그 부분을 몰랐을 거예요. 저도 잘못 본 게 아닐까 하고서 몇 번을 돌려봤는데 굉장히 아주 노골적으로 움직입니다. 되게 사실 당돌하죠. 시작하자마자 관객들한테 그냥 던져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서치 때 그 짓궂은 성격이 여전하구나, 재밌구나 라는 걸 좀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 많이 보신 분들 외신에서도 히치콕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번역가님께서 좀 레퍼런스로 떠올렸던 영화 아까 말씀하셨던 가스등도 있고 이창도 있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 네, 이 영화가 사실 설정이나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참신하진 않잖아요. 이런 설정을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저리 같은 영화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창 같은 영화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가스등이라는 영화도 비슷하고, 각각 똑같진 않지만 조금씩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이창 같은 경우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영화잖아요. 거기 주인공도 이제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있거든요. 자기 방에서. 망원경으로 건너편 건물을 쳐다보고 훔쳐보고 놀다가 살인사건을 목격하고 그 미스터리를 내 방 안에서 풀어야 하는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도 지금 클로이가 한정된 공간 안에서 그것도 자기 몸에 힘든 천식도 있고 다리도 마비된 상태에서 그 미스터리를 풀어야 하는, 막 밑으로 기어가서 약통도 구하고 여기서 전화도 해보고 자기의 기질을 이용해가지고 미스터리를 푸는 미스터리 추리극 같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심리 스릴러에서는 이창과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가스등이라는 영화도 그게 언제 영화죠? 60몇 년도 영화인가? 70몇 년도 영화인가? 굉장히 옛날 영화인데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표현에 유래가 된 영화인데요. 그것과도 좀 비슷해요. 거기서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계속 여자 주인공한테 남상이 들게끔 유도를 해요. 네가 남편인데요. 네가 내 시계 훔쳤잖아. 근데 왜 기억 못해? 너 열쇠 잊어버렸잖아. 왜 기억 못해?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서 이 여자를 결국은 자기가 진짜로
저 사람 식을 훔쳤었는데 내가 모르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점점 불안해하고 심리적인 장애를 겪게 되는 그런 스릴러적인 요소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서도 이 클로이가 다이앤에게 점점 설득돼서 이 영화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클로이가 확신을 갖고 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순간, 어떤 순간에는 정말로 내가 이상한 걸까? 엄마 말대로 약을 바꿔서 내가 이상해진 걸까? 그렇게 생각하는 설정들은 또 라슨에서 옮겨온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뭐 물리적인 앵글을 다루는 방법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전 스릴러 영화랑 비슷해요. 히치콕 영화에도 나온 것 같은 기술들이 꽤 있고요. 가령 이런 거죠.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막 숙제를 하고 있다가 우체국차가 오잖아요. 그러면 카메라는 클로이를 이렇게 잡고 있다가 우체국차가 오는 소리가 들려서 클로이가 창문을 쳐다보니까 그대로 창문을 비춰요. 그럼 우체국차가 왔어요. 그 다음 다시 왔던 길을 그대로 가면 클로이가 안 보이고 클로이가 벌써 나가는 뒷모습만 보여요. 이게 인물을 따라다니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기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카메라 워킹도 굉장히 사람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 트릭을 많이 구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모던한 영화지만 클래식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 클래식한 요소들을 다 차용하고 그리고 완전히 참신하지도 않은 설정을 사용하면서 호평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역가님도 이제 히치콕 이창 얘기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감독이 꼭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히치콕 영화 선보했다고. 이창이랑 또 하나는 사이코라는 영화 선보했다고 그러고요. 스토리보드로 유명하거든요, 히치콕이. 그러니까 초반에 그때 스토리보드랑 영화 나온 거랑 거의 똑같다 그래서 히치콕 감독 천재 감독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니시차가트 감독도 이거를 3개월 반 동안 스토리보드를 그렸대요. 똑같이 만들려고. 자기가 만든 스토리보드랑 영화랑 똑같이 나오게 하려고 히치콕 굉장히 따라한 거죠. 그래서 촬영 들어가기 하루 전날 제작진에게 다 스태프한테 뿌렸대요. 이대로 우리 찍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컴팩트한 영화는 뭐 하나 카메라가 있는 위치 자체도 계산대로 무조건 그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 현장에서 뭐 바꾸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 뭐 이야기가 다 틀어지고 힌트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이제 감독이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감독 작품은 나이트 샤말란의 언브레이커블과 사인 두 개의 영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이트 샤말란 같은 인도계라 그래서 그런지 그 감독 서치에서도 그 인터넷 그 기사에 보면 나이트 샤말란 그렇죠. 약간 힙합 하시는 분들 샤라웃 같은 리스펙에서 딱 이름을 받아내는 거죠. 네. 그래서 딱 4개 영화 찍으면서 히치콕 작품 2개, 사말란 영화 2개 딱 찍으면서 자기는 시각적 도둑질을 해왔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다 밝히고 나면 그들을 존경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도 굉장히 좀 흥미롭게 다가온 측면이 있고요. 이 이야기가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안 알려졌는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미국에서. 예,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들으신 분도 아실 수도 있어요. 이게 2015년에 결론이 났던 사건인데 거의 설정은 유사해요. 이것과 거의 설정은 유사하고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도 있죠. 훌루에 디액트. 디액트라는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한 실화인데요. 그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엄마 이름이 디디예요. 그리고 딸 이름이 집시 로즈. 근데 91년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과 똑같이 내 딸이 어디가 아프다. 아기 때부터 어디가 아프다 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잔뜩 얘기를 하고 딸도 그렇게 설득을 해요. 백혈병을 앓았고 여기에 기가 막혀요. 근위축증, 백혈병, 천식, 간질, 밤에는 호흡기를 달고 자게 하고요. 그러다 결국은 눈 수술도 하고 침샘을 제거하기도 하고 이를 뽑기도 하고 너는 암치료를 받으니까 대머리야. 그래서 엄마가 대머리 다 밀어서 가발을 심고
근데 주위에서 보기에는 너무 헌신적인 엄마인 거예요. 그리고 딸도 전적으로 엄마를 믿고 있어요. 나는 어디가 아프구나. 휠체어에서 내릴 수 없는 몸이구나. 이러고 평생을 살아요. 이러고 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제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 아이가 14살 때인가 이 아이를 진찰하다가 엄마를 의심해요. 이게 이따가 설명해드리겠지만 윈하우젠 신드롬 바이 프록시라는 정신질환이 있어요. 자기 키우는 반려동물이나 아이들이 아픈 것을 가장해서 남의 관심을 끄는 정신질환이거든요. 그런 정신질환의 희생자라고 판단을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주장을 하지 못해요. 그 정신과 의사가. 그 후로도 더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나중엔 자기가 엄마한테 평생 그렇게 당했다는 걸 깨달아요. 18살, 19살쯤에. 그리고 온라인에서 만난 남자친구랑 모의를 해서 남자친구를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엄마를 죽여요. 남자친구에게 사주를 해서. 그 남자가 칼로 찌르고 집주로주는 자기 방에서 귀를 막고 있고 결국은 10년형 받았거든요. 2년 2급살인으로. 남자는 1급살인으로 종신형을 받았어요. 아주 충격적이죠. 아주 이 영화와 설정이 아주 완전히 비슷한데 이 감독이 뭐 직접적으로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영화다라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 누구나 그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윈하우젠 신드롬 바이 프록시, 이게 윈하우젠 프록시 신드롬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원래 윈하우젠 신드롬이라 그러면 내가 막 여기저기 아프다, 꾀병 그런 걸 부려서 남들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정신질환이에요. 근데 바이 프록시라고 하면 대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반려동물이나 아이나 아프다고 해서 남의 관심을 끄는 그런 정신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까 의외로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요. 이 보고된 사건이 의외로 있어요. 너무 끔찍해서 제가 또 딸 키우는 아빠다 보니까 제가 조금 보충 설명해 드리자면 윈하우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생소할 건데 저도 뭐 이거 준비하다가 알게 됐는데 18세기 독일의 군인 중에 하나가 폰 윈하우젠 남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자기 모험담을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차관이 해서 1950년대 어떤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그런 사람들 자기를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서 주목받으려는 사람들을 이제 윈하우젠 증후군이라고 했고 이제 자녀나 그 애완견을 괴롭혀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헌신적으로 돌보는 그런 과정들을 즐기는 거를 말씀하셨더니 바이프록시 해가지고 의사, 윈하우젠, 증후군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이 사라 폴슨 엄마가 다이앤이 자기가 그런 거를 즐기는 과정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독은 처음에 이제 영화 떠올렸을 때 헤드라인만 봤대요. 헤드라인. 근데 사건 내용은 다 알려고 하지 않고 헤드라인만 보고 이런 영화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저는 어떻게 보면 감독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성애의 어두운 면을 그려보고 싶었다. 어떻게 보면 봉준호 감독의 마더 같은 그런 맥락일 수도 있는 거죠. 자기 딸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딸을 돌보는 것 속에 감춰진 어떤 어두운 속성들. 사라 폴슨도 이 서치를 보고 이 감독 대단하다고 했는데 그런 각본 받고 이 사람 나중에 가면은 내가 더 이상 이 사람 거장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바로 같이 작업해야겠다 그러고 했대잖아요. 사라 폴슨도 이 영화 출연한 이유가 그거예요. 모성애의 어떤 다른 이면을 보여주는 거에 끌려서 자기는 출연했다라고 하는데 윈하우젠 증후군 같은 경우에 이게 왜 생기냐면 어렸을 때 좀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어렸을 때 부모의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생기는 건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저기 깜짝 놀랐던 게 하나가 다이앤이 샤워하죠. 기억나시죠? 샤워할 때 등에 상처 막 보여주죠. 채찍질 같은 거 막 나고 그 다음에 그 채찍질이 왜 그게 생겼는지 감독이 아무런 말을 안 해주잖아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어렸을 때 다이앤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설명이 전혀 없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맞은 건지,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 학대라는 생각보다 저는 제일 먼저 든 게 사람 등에 채찍 자국 같이 이렇게 깊게 파인 상처들이 났을 때 저는 전통적으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수도사들이 하는 자신의 참여할 때 하는 이렇게 가시 달린 채찍으로 등에 때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도 보시고. 예, 그래서 자해를 해요. 수도사들이, 중세 수도사들이 그런 식으로 자해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음탕한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 가시로 된 채찍으로 자기 등을 때려서 찢어질 때까지 등을 때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니면 누구한테 죄를 지었어요. 중세 때는 굉장히 하드코어했잖아요. 참에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서 이 등에 난 자국을 보자마자 저 사람이 나름의 속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상처들이 막 피가 맺혀 있거나 딱지가 졌으면은 저의 추론이 더 이제 뭐 설득력이 있었겠지만, 피가 맺혀 있거나 딱지가 진 건 아니었지만 그 상처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인상은 스스로에게 하는 속죄였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사라 펄슨의 표정이 밝지 않아요. 클로이를 보는 표정이 밝지 않아요. 이 위나우저 신드롬 바이 프록시의 그 가해자들은 그것들을 즐겨요. 즐기는 가해자들이거든요. 사라 펄슨은 즐기는 표정이 전혀 없어요. 이 초반에 인슐린 주사를 놔주려고 하다가 엄마 내가 할게 하고 자기가 인슐린 주사를 놓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표정이 너무 아파요. 그냥 부모 입장에서 그걸 보고 있잖아요. 사라 펄슨의 표정은. 그러면 내가 속였구나, 뭐 속아 넘어갔구나 이런 표정이 아니고 안쓰러움, 미안함, 걱정, 불안함 이런 표정들이에요. 늘 샤워할 때의 표정도 굉장히 심플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은 뭐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뒤에는 굉장히 미친 여자처럼 나오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과 스스로 참여하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리뷰를 읽다 보니까 그런 표현도 있었어요. 딜루리드 워먼의 마스터 클래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망상에 빠진 여인을 연기하는 마스터 클래스라는 거예요. 사라 펄슨이. 뭐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나 레시드나 이런 데서 죄 다 약간 뭐에 홀려있고 정신 나가 무서운 사람을 연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리뷰를 할 때도 그런 연기를 하는 마스터 클래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재밌긴 했지만 그 초반에 보여준 그런 표정으로 미뤄봤을 때 완전 망상에 막 빠져가지고 휘둘려서 그걸 즐기거나 완전 의도해서 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첫 장면이 얼마나 아파요. 그 요만한 아기를 안고 울고 있는 저도 딸 아빠로서 그 장면 보고 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걸 보자마자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낳자마자 이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우는 엄마 심정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사라 펄슨에 대한 연민도 죽을 때까지 저는 좀 있었어요. 딸을 키우고 이렇게 어떤 미나하우젠 신드롬, 혹시 미나하우젠 신드롬 같은 쪽으로 해석을 안 하더라도 감독이 얘기했듯이 모성의 어두운 이면을 좀 다뤄보고 싶었다고 했을 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집착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굉장히 집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영화 첫 장면 그 다음 병원 씬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모임에서 자기 얘기할 때 내 딸은 굉장히 똑똑하고 막 하는데 얘가 지금 대학을 붙어서 떠나려고 그런다. 그래서 나 그거 못 견디겠다. 굉장히 내 딸이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내가 헌신을 다해서 키웠는데, 물론 이제 약을 먹이고 못 도망가게 한 거죠. 그 못 도망가게 한 것도 저는 영원히 도망가지 못하게 내가 I need you라는 말을 계속 하듯이 그러니까 딸에 대한 집착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더 이거를 더 보편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리스 신의 데메테르라는 곡식의 신이 있잖아요. 딸이 헬세포네가
지옥의 왕 하데스한테 잡혀가서 거기서 그때 이제 딸을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을 얘기할 때, 근데 딸은 하데스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거든요. 올라올 생각이 없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머니가 이제 집착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그런 해석들이 좀 있어서, 이 딸 입장에서는 자기 워싱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딸 엄마한테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못 가게 하는 거고, 엄마 입장에서는 네 가기는 어딜 가니까 워싱턴 대학 합격 증거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렇게 못 가게 만들고, 그렇게도 좀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번 궁금한 게 그 트리곡신이라는 아이가 있잖아요. 트리곡신. 그거 해석할 때 어떻게, 그거 뭐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궁금했죠. 일단 그런 약물이 나오면 영화가 말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약물의 효능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도 찾아보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트리곡신은 지어낸 약이기 때문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약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나온 설정대로만 쓰면 저는 뭐 틀린 건 아니니까. 그런데 다른 약품들 막 얘기가 나올 때는 좀 어지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아까도 여기 제가 지금 이 카톡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 이것도 슬쩍슬쩍 보면서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리도카인에 대한 국소마취제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번역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약물 같은 얘기는 안 나오면 참 고맙겠어요. 근데 그 번역가님이 뭐 하나 작품할 때마다 굉장히 그 주변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다리 그 치료할 때 있잖아요. 주변에 아는 의사한테도 물어봤대요. 이게 가능한 건지, 마비 있는 상황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가능한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신 분이에요. 이제 저는 의사가니까 모르잖아요. 그 다리가 꿈틀하긴 했는데, 이제 다리가 마비된 것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무슨 그냥 척추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온 걸 수도 있고, 그냥 소아마비일 수도 있고, 근육 이상일 수도 있고, 이것저것 이상일 수 있는데, 이 감독이 맨 처음에 자막으로 말해준 건 그냥 마비예요. 마비.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증상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척추 밑으로 마비된 사람은 아예 무릎 반사와 아킬레스 반사가 소실되는 것이 정확한 증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소아마비에서는 혹시 무릎 반사가 어쩌다가 있을 수 있나? 아니면 다른 근육 이상에서는 있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의사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이게 정확히 마비라고만 나오니까. 근데 이 감독이 무책임하면서도 재밌어요. 이게 뭐 실제로 의학적인 설명이 있을 수도 있죠. 이게 뭐 사고 강직된 사람도 움직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학적인 설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움직여? 라고 의심을 처음부터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영리한 트릭을 하나 집어넣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감독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이거 보면서 트리곡신이 도대체 무슨 약인가, 저도 구글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없는 약이죠. 근데 감독이 왜 TRI가 3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세브라는 친구랑, 세브 오헤니언이라는 친구랑 각본을 같이 써요. 대학 동기거든요. 우리 각본을 같이 서치도 같이 썼고, 프로듀서가 여성분인데 나탈리라는 분이 있어요. 3명이서 같이 이제 그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감독은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내가 뭐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나가면 누가 견제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사라 폴슨 인터뷰 찾아봐도 저 3명의 호흡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서로 막 쪽지를 주면서 하는 것들이 자기한테 연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 3명이랑 같이 호흡을 하는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그냥 트리곡신으로 만든 게 아닌가. 제 나름 제 해석은 트리곡신 이렇게 만든 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서치랑 이거랑 또 하나의 공통점은 가족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이랑 세브라는 그 친구가 가족 이야기에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3번째 영화도 가족 이야기를, 장르는 좀 다르게 하겠다는데, 그것도 뭐 라이온스 게이트랑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같이 호흡을 맞춰서 그 3인조는, 그 삼총사는 계속 굉장히 좋은 모델로 남지 않을까, 당분간.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 트리곡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은 꿈에도 못 해봤어요.
저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해석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번역가님이 수도사처럼 자기 속죄하는 것도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했거든요. 학대받았을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설정이 아주 건전한 콘텐츠에는 별로 안 나오는데 만화에 가끔 나온다 이런 거죠. 만화에 베르세르크라는 만화에도 나온 적이 있고요. 우체국 아저씨는 어떻게 되었나요? 라고 질문이 왔는데 못 보셨어요? 아마 죽은 거 아닐까요? 이거 화면 못 보셨구나. 질질 끌고 가는 장면 있잖아요. 예. 피가 이렇게 바닥에 좀 하고 근데 딸한테는 뭐 잠시 기절한 것 뿐이라고 하지만 죽은 거 맞죠? 그렇죠. 네. 그 차 뒤에서는 등불을 가격한 게 아니고 주사로 찔렀잖아요. 주사로 찔른 사람을 싣고 갔는데 집에서 질질 끌고 가는 모습에서는 빗자국이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찔렀거나 등불을 내리쳤거나 둘 중에 하나죠. 피가 줄줄줄 흘렀다는 거예요. 죽었겠죠? 네. 저도 번역가님 앞으로 다리 꿈틀하는 장면 말고 이 영화 보면서 또 깜짝 놀랐던 이 감독이 이 장면 굉장히 좀 신선하다든지 또 놀라웠다든지 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실 이 극장에서 보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인터넷 검색을 클로이가 막 하다가 포커스가 저쪽 배경에 싹 잡혔을 때 엄마가 서 있잖아요. 엄마 실루엣이 있잖아요. 저 번역할 때 그걸 못 봤어요. 왜냐면요 흑백으로 다 구겨진 화질을 받았거든요. 번역가는 그런 걸 봐요. 그런 그지 같은 영상을 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영화든 뭐 디즈니랑 일을 하든 어디랑 하든 다 그런 영상을 봐요. 무슨 막 스파이더맨이 녹색 옷 입고 있고 이런 거. 그래서 이 영화도 다 그런 안 좋은 화질로 봤는데 그래도 그런 극악의 환경에서 포커스가 저쪽에 맞춰졌으면 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팝플레이어를 켜놓고 영화 물리기 이런 거 어쩔 땐 보이거든요. 한참 걸려서 대낮처럼 하얗게 하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 못 봤어요. 그래서 시사할 때 보고 엄마가 맞구나 그러고 알았거든요. 그 정도로 화질이 안 좋은 걸 봐서 눈을 부릅뜨고 봐도 더 놀랄만한 걸 잘 못 찾겠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더 좋은 스크리너로 봤다면 찾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공은 여러분한테 넘어갔어요. 여러분이 엔차를 하시면서 찾아주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서 제일 재밌게 본 것 중에 놀랐다기보다는 좀 재밌게 본 건 아까 여기 들어올 때도 말씀하셨는데 서치에 나왔던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나와요. 서치에 나온 나하고 엄마 팸 세라손이라는 배우인데 나중에 클로이한테 크레파스 쥐어주는 간호사 있죠. 그 배우예요. 손담비 씨와 가희 씨와 함께 걸그룹을 했던 걸그룹을 하셨던 애프터스쿨의 전신이라는 제가 사실 걸그룹 잘 몰라요. 되게 걸그룹 빠갔죠. 잘 모릅니다. 아무튼 그분이 간호사로 또 나오셨어요. 그래서 감독이랑 친한가? 굉장히 단역인데 서치에서도 뭐 완전 중요한 역할로 나오신 건 아니지만 여기서 또 나와서 너무 반가웠던 그 워싱턴 대학교 그 입학 표지 그 모델도 서치에 나왔던 예 맞아요. 그 워싱턴 대학교 모집 거기 나온 표지 모델이 서치에서도 모델로 열심히 나온 한나예요. 온갖 인터넷 모델을 다 하고 결국은 대형 모델까지 하신 거죠. 진짜 이 감독이 직구져요. 재밌어요. 그런 것들 하나씩 집어넣는 게. 네. 저는 이제 워싱턴 대학교 그러니까 한계를 뛰어넘으라 해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 장면에 보이지만 그 부분 영화 초반부에도 좀 나와요. 워싱턴 대학교 볼 때 한계를 뛰어넘으라 한 번 더 보여주고 그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여주면서 감독이 좀 그거를 강조를 하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그 클로이가 자기 제한된 조건 속에서 어머니에 의해서 학대받은 그런 조건 속에서 좀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제한된 조건을 뛰어넘으면서 어떻게 보면 액션 히어로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맨 마지막 장면까지 보면 좀 약간 그
창피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 어머니한테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무기해가지고 자기 이렇게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한테도 복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허언증인가요? 그런데 허언증 맞습니다. 민하우딘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허언증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엔딩의 그 장면 너무 좋던데.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거. 그래서 전에 그 영화 뭐였죠? 한국 영화인데 최민식 씨한테 복수하는 영화 있잖아요. 금자씨. 네, 다 모여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도끼 들고 있고 막 가서 복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아주 복수를 저렇게 못해? 그랬거든요, 속으로는. 근데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자 이제 입 벌려 하는데 이거야.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끝에 사실 되게 안쓰럽지만 사라 폴슨이 살아온 인생도 안쓰럽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통쾌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워싱턴 대학에 이제 뭐 한계를 뛰어넘어라 라는 그 말 한마디, 그리고 워싱턴 대학이라는 그 존재를 이 클로이는 굉장히 자유 그리고 자기 꿈과 하나로 묶어서 아주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있는 게 영화 초반부터 계속 보여요. 온 방안이 그 워싱턴 대학 굿즈로 다 장식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담요도 워싱턴 대학 담요예요. 워싱턴 대학 이니셜이 써 있고, 저는 흑백으로 봐서 잘 모르지만 파란색이고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갇혀서 클로이 옷은 또 다 가로줄이잖아요. 이게 죄수복이거든요. 옷이 세 벌인가 두 벌인가를 갈아입는데 다 가로줄이에요. 죄수복을 입고 그 한정된 갇힌 공간에서 자기 희망 하나를 부여안고 있는 거예요. 그 담요 같은 거, 그 굿즈 같은 것들. 그리고 끌어안고 있는 거 보면 마음이 좀 짠하죠. 그 자기는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고 갇혀있는 몸이잖아요, 계속. 특히나 전 담요 보고 좀 짠했어요. 제 딸이 담요, 애착 담요가 있어서 그걸 막 죽으나 살아 들고 다니는데 그런 존재이지 않았을까? 저 담요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기 또 주문이 여기 또 이 포스터에도 지금 주문 옷을 입고 있고요. 워싱턴 대학교랑 이 영화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작진이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워싱턴 대학교 캐치프레이즈가 한계를 뛰어넘어라 일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 거고, 원래 실제 이 영화는 그 촬영은 캐나다 가서 했습니다. 왜 캐나다 가서 하냐면 거기 세금을 싸게 해준대요. 그래서 돈 아끼려고 거기 가서 찍었는데 너무 추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작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다는 뒷이야기 말씀드리고요. 또 어떤 분께서 그 유전에서의 토니 콜렛과 좀 겹쳐보니까 사라 폴슨이 맞습니다. 저는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두 분이 한 영화에 정신 나간 엄마로 같이 나오면 와 진짜 그 영화 일단 관객 끌겠다. 약간 그 영화 뭐죠? 뭐 사다코대 주원인가? 그런 것처럼 와 일단 관심이 확 끌겠다. 또 머리도 길고 막 이렇게 약간 이미지 비슷하게 나오셔가지고, 근데 두 분이 연기 진짜 장인처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도 뭐 제가 유전 번역을 해서 그런지 보면서 내내 좀 겹쳐 보였어요. 그런데 유전에서는 나중에는 진짜 뭐 빙의해서 완전히 정신 나간 연기를 보여줬고, 여기서는 계속 그래도 초반부터 제 정신이고 미안해하고 연민을 느끼는 눈빛 같은 것들이 계속 보여서 이쪽 엄마가 조금 더 제정신이지 않나. 그런 전문적인 의견을. 네. 그래서 방금 이제 담요 얘기, 워싱턴 대학 얘기 나왔는데, 담요 색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이고요. 그 클로이가 처음에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콜릿.
먹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먹지 말라 그러고 하는데 우선 조그만 알약을 발견하면서부터 이제 이 얘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클로이가 의심을 갖게 되면서 시작되는 건데 그 초콜릿 감싸져 있는 것도 보라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감독이 클로이한테는 보라색을 준 거고 엄마한테는 녹색을 줬어요. 녹색. 영화 처음에 시작하면 처음에 이제 낳자마자 아기가 이제 안 좋게 됐을 때 분위기가 다 녹색이잖아요. 그리고 맨 뒤에 교도소에 누워있을 때도 녹색 옷 입고 있잖아요. 감독이 보라색이랑 녹색이랑 두쪽을 대비를 줘서 서로 좀 관계를 좀 이렇게 보여주려고 서로 다르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그런 색을 다 보면서 보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네요. 마사지 할 때 반사는 눈치 못 챘지만 클로이가 계단을 긁고 나서 발밑을 보는데 발가락이 꿈틀하지 않았나요? 이때는 클로이가 약을 끊었죠. 약을 끊어서 약효가 떨어진 거예요. 약효가 떨어져서 발가락이 움직이는 걸 느낀 거죠. 감각이 있는 거죠. 네, 또 달궈진 드라이브와 배트물로 창문이 깨지는 건 무슨 원리일까요? 문과 출신인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문과인데. 저도 문과 출신입니다. 혹시 여기 이공계열 계신가요? 그거 아닐까요? 무슨 표면 장력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찬유리에 옛날에 제가 마티즈 마티즈를 물 때 한겨울이었거든요. 새벽에. 근데 앞에 이렇게 성에가 잔뜩 낀 거예요. 두껍게. 그래서 그걸 긁어낼 수도 없고요. 그래서 되게 무식한 마음에 뜨거운 물을 갖고 와서 뿌렸어요. 뜨거운 물을 갖고 와서 뿌렸더니 얼음이 두껍게 이만하게 낀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그래서 결국은 그 차를 못 탔는데 다음날 어떻게 됐냐면 유리에 금이 갔어요. 왜 유리에 금이 갔냐면 차 안에서 히터를 틀어서 녹여보려고 그랬거든요. 진짜 이 문과놈들. 안에서는 뜨거운 바람을 쐬놨는데 유리창에는 얼음이 얼어있으니까 온도 차이가 그만큼 커가지고 금이 쩍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온 현상은 그거랑 똑같지 않을까요? 뜨거운 인두로 이렇게 물을 뿌려서 온도를 낮춰놓고 뜨거운 인두로 해서 제 추리입니다. 문과의 추리니까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클로이는 여기서 이제 엔지니어를 꿈꾸는 학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독이 클로이 집 안에다가 이것저것 많이 놔뒀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앨런이란 배우한테 계속 질문했대요. 저거는 뭐 했을 거야? 저거 언제부터 있었던 것 같아? 한 1000가지 질문 정도 했다는데 그 과장법으로 저건 네가 뭐 했을 것 같아? 뭐 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앨런이란 배우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납득할 수 있게끔 사전 전사를 이제 걔한테 이제 깔아준 거죠. 집에 손자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뭔가 만드는 거를 해보잖아요. 거의 저는 맥가이버 같다는 느낌이 들던데 나가가지고 또 다시 이 방문 어머니가 해놓은 거를 풀어내는까지 과정이 그래서 좀 그 엔지니어를 꿈꾸는 소녀로 설정한 것도 감독이 스릴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정된 시간에 한 10시까지 오늘 저희가 50분 정도 시간을 배정받아서 다음 상영 시간도 있고 해서 그런 건데 혹시 들어오신 질문 중에 꼭 해야 되실 거 혹시 있으신가요? 보자. 생활에서 경험한 유익한 코멘트 감사합니다.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답변할 만한 질문은 없는 것 같고, 저는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제목이 런이잖아요. 근데 왜 런으로 했을까도 되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단순히 다리를 못 써서 런이라고 한 걸까? 그냥 호러 영화처럼? 그런 생각을 했다가도, 그건 너무 제 레벨에서의 상상력 같고, 왜 런이라고 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하반신이 마비된 캐릭터가 이렇게 열심히 뛰는 영화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총 3번 뛰거든요. 약국에 갈 때 미친 듯이 뛰고요. 그리고 집에서 탈출했을 때 그 우체국 차를 만나기 전까지도 미친 듯이 뛰고요. 휠체어로 뛰는 거죠.
미친 듯이 뛰고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생각했던 이것도 뛰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건 휠체어에서 내려서 창문을 넘어서 지붕을 기어가면서 저는 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가진 온몸으로 뛰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호흡도 가쁜 가운데 마지막에 방에 도달했을 때 이제 천식 때문에 숨을 못 쉰다라는 결정이지만 저는 풀마라톤을 뛴 사람처럼 숨이 가빠서 거기서 쓰러져서 그 꼬린 지점에서 이걸 쓰러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런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은 참신했어요. 아, 이렇게도 런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고, 아, 이렇게 용감한 캐릭터가 등장하는구나. 그냥 일방적인 빅틈이 아니고, 보통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설득돼 버려요. 그 실화에 있던 그 집시 로즈라는 아이처럼. 근데 클로이는 설득당하지 않고 자기 기지로 이걸 헤쳐나가는, 그렇죠. 정말 멋있고 당당한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저는 런이라는 제목 저도 생각해 봤는데 저는 좀 약간 제목에 좀 반어적인 뜻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휠체어가 없다면 움직일 수 없는 몸이잖아요, 지금. 클로이 같은 경우는. 근데 뛰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도 나는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런을 하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좀 감독이 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좀 또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좀 긴 시간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끝으로 마지막 인사하고 오늘 주례 인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늦은 시간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유리는 시성계질이라 열풍상 개수가 낮아 급속한 열풍성 환경에서는 파괴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지금 뭐 시국이 또 점점 안 좋아지곤 있죠. 그래도 금방 또 좋아진다라는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요. 또 극장에서 조만간 뵐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만나서 영화 얘기도 하고 지불도 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요. 오늘 너무 오랜만에 관객분들 만나서 감사하고 귀한 경험이었고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